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그 교과서는 34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시아의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서아시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시아에 포함이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인도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을 크게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나누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프린트 11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11페이지. 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죠. 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건 나라는 기원전 7세기쯤에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즉 바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C는 이제 여기서 이제 C는 100년을 의미합니다. 한 세기, 두 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바로 약 700년 전쯤에 기원전 700년 전쯤에 바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건 나라가 철제 무기를 이제 자기들의 무기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바로 심지어 이제 기마병까지도 이제 운용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일종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유목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이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바로 심지어는 이집트 지역까지 침공을 해가지고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집트 지역을 점령까지도 하기도 해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34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아시리아의 왕이 사냥하는 모습이 담겨진 부조입니다. 제일 희한한 것은 거기서 지금 아시리아 왕이 창을 들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자의 입에다가 창을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얼마나 이제 용감한 그런 행동입니까? 하지만 이거 뒤집어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잔인하단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당시에 철제 무기와 기마병으로 이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장악을 한 다음에 심지어 이집트 지역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유목민족으로서요. 가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탄압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강제로 특정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거죠. 못 따라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세금을 거둘 때도 정말 가혹하게 세금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서 지방에 있었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들을 이제 진압을 한 다음에 그들의 시신을 바로 성문 바깥쪽에다 다 걸어놓고, 일렬로 쫙 하고 걸어놓고, 그것이 썩어 나갈 때까지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보게 해요. 왜냐? 바로 아시리아에게 저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폭력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아시리아의 명령을 피지배인들은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예 이 폭력이 익숙해지게 되면은 일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고 그냥 그게 일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피지배 계층은 일상이 된 폭력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폭력을 가하는 아시리아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저항을 하겠죠. 당연히 이 저항을 막으려고 한다면 아시리아는 다른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더 강한 힘을 통해서 더 잔인하게 이들을 진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폭력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폭력의 수위가 높아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뛰어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가서는 아시리아가 폭력을 일반 피지배 계층들에게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 이 폭력 자체는 바로 이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 가지고서 이 폭력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아시리아는 폭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피지배 계층들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시리아는 여러 개의 나라로 전부 다 쪼개지게 됐던 것이죠. 심지어 이집트 지역까지도 점령했던 이 아시리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통치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2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이 아시리아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건 나라였었어요. 다시 한번 이 서아시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도 전부 다 재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토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쪽에 있었던 이집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까지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흑해 지역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근처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쪽에 흘러가는 인더스강 있죠. 이 인더스강 있는 근처까지도 쳐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위대한 제국을 이뤘던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유지했던 기간이 무려 약 200년 정도씩이나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는가는 다음과 같은 비결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재통일을 합니다. 서아시아에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에 이르는 그런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죠. 전성기에서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그런 왕 때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 다리우스 1세는 전국에다가 여러 명의 총독들을 전부 다 파견합니다. 여러 명의 총독들을 파견해가지고서 그 지역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왕의 길을 한번 살펴봐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한 이 정도까지 이르는 이 길을 새롭게 닦아가지고서 뭘 했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로 이들이 커다란 길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길다는 길을 만들 수가 있었는가? 아니, 그게 아니죠. 왜 페르시아는 이렇게 긴 길을 만들게 되었었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방에서 일어나는 소식들과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방에게 내리는 명령 같은 것을 신속하게 서로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손쉽게 가장 빠른 속도로 군대를 파병하는 용도로서 이 길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루에 끝에서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문을 이제 가지고서 옮기는 그런 사람이 여기 끝에서부터 바로 수도까지 가게 되려고 한다면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습니까? 가다가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분명히 하루가 질 겁니다. 하루가 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이 공문을 옮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간에 가다가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공식적으로 바로 역참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 역참이라고 하는 제도는 바로 무엇이냐? 공문서, 그 다음에 공적인 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길가에서 이제 중간에 쉬거나 혹은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말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공문 여행자는 가다가 이제 하루 해가 지면은 역참에 들려가지고서 거기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이제 명령서를 전달하러 가고 한참 가다가 이번엔 말이 뒤졌어요? 그러면 또 역참에 들려가가지고서 역참에서 키우고 있는 또 다른 말과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바꿔가지고서 이제 옮겨가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지방의 소식들이 중앙으로 빠른 속도로 전달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했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뒤를 이어선 이번엔 이제 감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지방에다가 바로 각각의 총독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총독이 중간에 바로 그 비리 같은 걸 많이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리 같은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알아채가지고서 그 비리를 저지르거나 혹은 반란을 꾀하거나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제거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총독이 잘 모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방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또 알아챌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 당시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뭘 했었냐면 바로 여기 보다시피 왕의 눈, 그 다음에 왕의 귀라고 불리는 지방을 감시하는 감찰관을 지방에다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독의 반란 기미라든가 부패, 부정 뭐 이런 것들을 감시해 나가면서 국가를 나름대로 국왕 중심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지역에다 군대를 주둔합니다. 즉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중앙에서 군대를 출동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중앙이 여기다 보니까 뭐 이런 데서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언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갑니까? 때문에 중앙에서는 어떻게 했었느냐, 물론 이제 중앙군 따로 있겠지만 지방에다가 여러 군대, 군사적 요충지라 볼 수 있는 몇몇 군대에다가 미리 군대를 대기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그들과 싸우면서 중앙정부에게 이제 구원 요청 같은 것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는 그 지역에 있는 군대가 그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군대를 출동시켜 가지고서 적들과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중앙집권 국가의 통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조직 면에서 굉장히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통치 조직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왕조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이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한 가지 사용합니다. 이 지역에 워낙 개방적인 곳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 조건들을 모두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아케메네스 왕조는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먼저 뭘 했었냐면 바로 복종만 한다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복종만 한다면 웬만한 거 아니고선 전부 다 그냥 알아서 다 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바로 이때 당시에 그들 자체적인 법을 따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자체적인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심지어는 말도 달라요.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다만 왕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했었던 이른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때 당시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바로 왕실이 믿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왕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었어요. 하지만은 이 조로아스터교를 이때 당시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관용 정책, 법도 종교도 언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다 인정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자기네 왕조보다도 원래 있었던 왕조보다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정직이 훨씬 더 백성들을 위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따르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고 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서 이제 이번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주로 그 그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기를 많이 하긴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언급한다면 당시에 기원전 5세기 때쯤에 자, 이쪽이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가 그리스에는 여러 개의 그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었는데 이 중에서 그리스인들이 바로 이 앞쪽에 있는 이 지역으로 일부 건너가 가지고서 자기네들식의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여러 개 세웠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 그리스 본토 지역에 있었던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폴리스들의 반란을 부추겨요. 그래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것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끝내버리긴 했었지만은 괘씸하잖아요. 별로 그게 센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무려 3차례에 걸쳐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를 침공한 사건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그리스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거의 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후퇴를 하게 되면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글쎄요, 국왕의 위신이 떨어졌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씩 페르시아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그리스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도 이제 페르시아가 먹었다가 나중에 이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이 지역에 있었던 바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건 나라가 있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개의 폴리스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그들의 군대와 같이 페르시아를 침공했고 이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완전 전쟁의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페르시아가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중해 패권을 두고서 싸움을 벌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건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파르티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페르시아 전역을 정말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긴 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후계자 없이 죽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했었던 그런 영토의 상당수가 다 분열돼요. 다 분열됐었었는데 당시에 자, 여러 지역 중에서 바로 이 페르시아가 원래 있었던 요 땅, 자, 페르시아가 있었던 원래 이쪽에 있는 이 땅, 자, 이 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박트리아와 같은 그런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셀레우코스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왕조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도 근데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선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바로 서아시아 지역을 바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3세기경쯤에 등장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린트 11페이지 그 다음에 교과서 35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토를 전부 다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에 해당되는 영토를 차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은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고 나서 로마라고 한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이 서쪽 지역의 제국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파르티아는 이 로마와 미친 듯이 싸움을 벌여요. 이 로마 미친 듯이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서 메소포타미아의 원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었죠.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쪽에 있는 인더스 강이 흘러가는데 인더스 강이 있는 근처까지도 쳐들어가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세력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쪽이가 로마 제국이었었는데 로마 제국하고 저기 저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중국에 뭐 한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 나라가 로마와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저기서 점프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중간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겠죠? 이른바 중국의 비단 같은 것들이 로마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었는데 그 비단 같은 것이 로마까지 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중간에 지나가는 길이 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이 길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실크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바로 이 파르티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르티아는 비록 로마와 미친 듯이 싸움을 벌였었지만 당시에 이 파르티아는 로마와 중국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제 인도가 있으니까 바로 다른 지역들과 인도 사이에서 일종의 중개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중개무역으로 성장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꽤 좀 오래되긴 했었어요. 거의 500년 가까이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긴 했었지만 좀 더 유의미하게 국가를 이루었었던 나라가 바로 여기 보이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라고 하는 목표로 등장했었던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 바로 옛날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세우면서 건국을 하게 돼요. 시기는 안 적었네요. 여긴 바로 3세기 초라고 기원 후입니다. 바로 AD 3세기 초 이때쯤에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등장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일으켰었던 그 영광이 정말 대단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흠모했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바로 그러한 제국의 유산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표적을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의 경우에도 서쪽 지역에서는 로마와 싸움을 벌이고 이들은 이제 동쪽 지역 갑니다. 동쪽 지역 가서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면 당시에 이쪽 지역에서 쿠샨 왕조라고 하는 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강력한 이제 인도의 서북쪽을 통일했었던 강력한 제국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쿠샨 왕조를 바로 이들이 멸망시킵니다. 거의 복속을 시켜가지고서 괴뢰국가 같이 이제 이들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쿠산 왕조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통치할 때는 바로 약간 좀 옛날에 있었던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을 좀 본따서 상당히 좀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나라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둘 사이를 중개를 해주는 중개무역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들이 이상향을 삼았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비록 관영 정책을 쓰긴 했었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바로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바로 이 시대 때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에 왕실이 주로 숭배했었던 종교가 뭡니까?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조로아스터교였었죠.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를 아예 국교로 삼아버립니다. 국교로 삼아가지고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와 정말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과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정말 박터지게 싸워요. 근데 둘이 너무 박터지게 싸워가지고서 바로 둘 다 지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남쪽 지역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대한 물결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유물은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중개무역을 번영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만들었던 그런 물품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각종 공예 물품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자 교과서 35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 거기에 바로 신라까지 전래된 페르시아 문화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병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 잔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상 전부 다 어디서 만든 것이냐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제 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릇의 양식들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신라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물품들이 신라까지 판매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공예 기술이 발전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볼까요? 자, 프린트 11페이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표 하나, 아시리아. 기원전 7세기쯤. 동그라미 1번, 철제 무기 밑줄. 동그라미 2번, 기마병. 이들을 내세워서 밑줄칩니다. 최초로 어디를 통일했었죠? 바로 서아시아. 적어주세요. 서아시아. 피정무민에 대한 빈칸을 적겠습니다. 가혹한 통치. 가혹한 통치. 그래서 이 가혹한 통치에서는 강제 이동, 가혹한 세금, 함부로 막 사형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에 대한 반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아시리아는 금방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표를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재통일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아시리아보다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었습니다. 바로 서아시아에서부터 이집트,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성기는 별표 2개 칩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전성기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 시대 때의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 때의 전성기였었고,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에서는 바로 전국에 총독을 파견하고, 동그라미 2번 도로를 정비합니다. 바로 왕의 길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역참 설치하죠. 동그라미 4번 감찰관을 파견하고, 이때 당시에 파견했었던 그 감찰관의 명칭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왕의 귀, 왕의 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왕의 눈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5번 각 지역에다가 군대를 주둔했다는 점. 동그라미 6번 그다음 바로 그리스를 침공했다. 그리스 침공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별표 2개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관용정책. 사람들의 정복지의 사람들의 마음을 샀었던 바로 이 관용정책이라는 정책이 중요했었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은 동그라미 1번 세금을 바치고 복종하면 법과 종교 및 언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그라미 2번 왕실은 조로아스터교를 숭배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 하나만 치는 겁니다. 별표 하나. 기원전 5세기 지중해 지역 밑줄칩니다. 지중해 지역 패권을 두고서 어디와 전쟁을 했었다고 했었죠?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전쟁 3차례 침공했었다. 하지만 패배 이후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파르티아의 경우에는 밑줄 칩니다. 밑줄. 자, 이들의 경우에는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까지 통치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별표 하나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개무역 I입니다. I 중개무역으로 번영. 하지만 로마와의 대결에서 점차 쇠퇴했었고 사사노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노왕조 페르시아가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성립은 어디에 부흥을 목표로 내세웠다고 했었죠?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세우며 건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은 별표 하나, 서쪽으로는 밑줄 칩니다. 로마 및 비잔틴 제국과 대립.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쿠시아르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했었죠. 동그라미
2번 중앙집권적인 통치. 그게 동그라미 3번 지방에다가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역시 이들도 중개무역 I입니다. I. 자, 중개무역으로 띄고 번영이 되어 있죠? 못합니다.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바로 이 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뭐였었죠, 여러분들? 바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를 했었습니다. 나라의 종교로 삼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멸망은 7세기쯤에 바로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중국, 인도 간에 역시 적겠습니다. 중개무역 I입니다. 중개무역으로 번영. 동그라미 2번 각종 공예가 발달합니다. 은그릇과 유리그릇 같은 것이 제작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옆에 보면은 거기에 아우라 마즈다의 상징이 되어 있어. 조라스터교에서 신으로 모시는 존재가 바로 아우라 마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진짜 화려한 모습은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에 보면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우라 마즈다라고 딱 보이는 거 있죠.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